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9년 제2회 수질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300ml BOD병에 시료 50ml를 넣고 희석수를 채운 후 측정한 결과 초기 DO 농도가 8mg/L이고 5일 후에 측정한 DO 농도가 6mg/L일 때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BOD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DO1-DO2 여기서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 DO1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기 DO 농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BOD는 두 개의 시료를 작성을 하죠. 두 개의 시료를 만들어서 바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5일 동안 배양 후에 측정을 하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측정하는 게 DO1입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측정한 DO의 농도를 우리가 DO2라고 표현을 해요. 자, 따라서 농도를 계산했을 때 DO1-DO2를 우리가 그 차이를 우리가 BOD 농도라고 하는데, 시료에 따라서 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석을 하는 경우에서는 시료액 총량에서 시료량을 나눠줘요. 그럼 전체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BOD병의 사이즈가 전체량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BOD병의 사이즈가 300ml니까 총량이 300ml예요. 이 중에 시료가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면 50ml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300 나누기 50을 하게 되면 6이라는 희석 배수치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바로 측정한 값에서 5일 후에 측정한 값을 빼요. 그런 다음에 희석 배수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BOD 농도를 계산하게 되면 12.0mg/L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 공법으로 100m의 삼성포대의 폐수를 처리한다. 포기조 용적이 20m의 삼성, 포기조 내의 ml/vss가 2000mg/L로 유지된다. 처리수로 유실되는 SS 농도는 평균 20mg/L, 폐기시키는 설러지의 양은 1m의 삼성포대이며 폐기되는 설러지 농도가 1%일 때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활성설러지 공법이라는 것은, 활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고 설러지라는 것은 미생물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 즉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체류 시간은 SRT 또는 MCRT 또는 세타C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활성설러지 공법의 개통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반응조입니다. 그럼 반응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미생물, MLSS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응조의 한쌍은 반응조의 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입수, 유입유량, 그리고 유입수의 BOD, 유입수의 SS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출수에는 유출유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되는 BOD, 유출되는 SS. 자, 그리고 폐설렛지량이 있습니다. 폐설렛지량은 QW, SSW. 그리고 반송설렛지량이 있겠죠? QR, SSRE. 따라서 농도는 반드시 유량과 한쌍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이렇게 개통도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미생물의 체류 시간, SRT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죽은 미생물을 나눠줘요. 여기서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게 살아있는 거냐 하면 반응조 안에 있는 미생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조를 떠난 거는 죽은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미생물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유출수로 빠져나간 거, 그리고 폐설렛지로 빠져나간 것은 죽은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식을 세웠을 때 살아있는 미생물 MLSSV, 그리고 죽은 미생물 QWSSW, Q0SS0.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문제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MLSS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MLSS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과 죽은 미생물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MLSS로 주로 공식을 표기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MLVSS가 나와 있으면 MLSS를 VSS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SRT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하면 살아있는 미생물이 MLSS거든요. MLSSV. 자, 죽은 미생물은 QW, SSW 플러스 Q0, SS0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 조건처럼 MLVSS가 나와 있다고 하면 이 MLSS를 MLVSS로 바꿔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통상적으로 MLSS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공식에서는 MLSS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겠지만은 MLVSS가 있으면 MLVSS로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대입하기 전에 우리가 폐설러지의 농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1%예요. 자, 밀리그램 퍼 리터라는 ppm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퍼센트와 ppm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퍼센트와 ppm의 상관관계에서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2성.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 10의 마이너스 6성. 두 개의 값은 얼마 차이가 나느냐? 10의 4성 차이가 나죠. 뭐가 크죠? 퍼센트가 커요. 따라서 단위를 환산했을 때 퍼센트에 곱하기 10의 4성을 하면 ppm이 됩니다. 그리고 ppm에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을 하면 퍼센트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는 ppm으로 전환하면 10의 4성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1 곱하기 10의 4성 ppm. 그리고 ppm이라는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터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Q0라는 것은 유입수의 유량에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QI 또는 Q, 유입수의 유량이라는 것은 유출수의 유량과 그리고 폐설러지 유량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Q0라는 유출수의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입수의 유량에서 폐설러지의 유량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대입을 해보게 되면 MLVSS라는 값이 얼마로 나타나고 있죠? 2000mg per L예요. 자, 그리고 지금 포기조의 용적이 얼마죠? 20m의 삼성. 그리고 QW, SSW를 계산을 하는데 QW, 폐설러지의 유량이 얼마죠? 1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폐설러지의 농도가 1%니까 10의 4성 mg per L. 자, 그리고 Q0라는 것은 유입수의 유량에서 폐설러지의 유량을 빼주니까 100-1이 되겠죠? 그리고 유출수의 SS가 20mg per L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3.34 데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문제 조건에서 SS0는 무시한다. 또는 유출수의 SS는 주어지지 않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자, MLSSV, QW, SSW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1차에서 많이 눈에 익은 식이 이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유출수의 SS가 주어지면 반드시 유출수의 SS를 보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식처럼. 그래서 SRT를 계산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식은 지금 이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처럼 MLVSS가 나오면 우리가 정리한 MLSS라는 식에서 MLVS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20도씨에서 용존산소 포화 농도가 9.07mg per L이며 용존산소 농도를 5mg per L로 유지하기 위해서 활성온의 산소 섭취 농도가 40mg per L인 포기기를 설치하였다. 자, 이때 총괄 산소 전달 계수를 계산하시오. 단 알파와 베타는 1, 정상 포기 상태, 온도 보정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R이라는 미생물의, 그래서 활성온이라는 게 뭐냐면 미생물이죠, 미생물. 자, 미생물의 산소 섭취 농도 R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면 알파 곱하기 KLA 곱하기 베타 곱하기 CS-C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R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의 산소 섭취율이에요. 왜 미생물이 산소를 섭취를 하느냐?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가 소모되죠. 어떤 경우에서 호기성 분해에서 그 값입니다. 자, 그리고 KLA라는 것은 산소 전달 계수, CS는 포화산소 농도, C라는 것은 물속의 용존산소 농도,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 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40mg per L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1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KLA를 계산합니다. CS라는 것은 제일 큰 값이죠. 포화산소 농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포화산소 농도가 지금 9.07mg/L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하천에 용존산소를 5mg/L을 유지한다고 그러죠. 따라서 KL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게 되면 9.83/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CS-C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산소 부족 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소 부족 농도라고 하는데 산소 부족 농도라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산소 농도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주입하는 걸 뜻하죠. 그래서 산소 부족 농도는 곧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농도, 포기량을 알아야지 산소를 주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한 쌍으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로 유입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의 농도 2나노그램/리터, 호수의 면적이 1500헥타르, 호수로 유입되는 강우량은 연간 80cm일 때 호수 안에 존재하는 PCB의 양을 톤/데이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단위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에 해당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제곱킬로미터로 계산을 해야 되고 미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곱킬로미터나 제곱미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헥타르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노그램을 톤으로 고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량 단위를 보면 나노그램, 마이크로그램,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이에요. 각각이 10의 3승씩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나노그램을 톤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얼마를 곱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5승을 곱해야지 나노그램이 톤이 되는 거죠. 반면에 톤을 나노그램으로 고칠 때는 10의 플러스 15승을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수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PCB의 양을 톤/데이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호수로 유입되는 PCB의 농도를 먼저 보시면 되겠죠? 2나노그램/리터예요. 그래서 이 나노그램을 어떤 단위로 고쳐야 되죠? 질량 단위가 되는 톤의 단위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나노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15승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톤은 10의 15승 나노미터. 분자로 올리면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노그램을 없애고 톤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미터의 3승의 단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여기 리터를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10의 3승 리터는 1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리터를 이렇게 없애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보면 강우량이 연간 80cm예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년에 연간 미터로 고치면 0.8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호수의 면적이 얼마라고 주어졌느냐 하면 1500헥타르. 그래서 제곱미터로 고칩니다. 제곱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제곱킬로미터가 100헥타르예요.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가 100헥타르. 이렇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는 미터의 제곱으로 고쳤을 때 10의 6승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 제곱킬로미터를 제곱미터로 고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쳤을 때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3승. 제곱이 붙었으니까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환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렇게 없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 분자에 제곱미터 그리고 미터가 있어요. 그리고 분모에 보시게 되면 미터의 3승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연간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여기서 1년간 강수량이 0.8m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답에서는 데이로 고치라고 해요. 데이. 따라서 1년은 며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1년은 365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은 365일을 보정을 하게 되면 365일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데이라는 단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는 톤/데이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죠. 그래서 단위의 여러분들 그 전환만 쉽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단위 개념을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제가 지금 문제를 푸는 것처럼 소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자, 수온 28도씨 침전지 내의 폐수의 SS 입자의 직경이 0.03mm이고 비중이 3.5일 때 SS 입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요구되는 침전지의 체류 시간을 스토크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스토크스 법칙을 이용하라는 소리는 중력을 이용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자, 수심이 3m, 18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0.998g/cm의 삼성, 물의 점도는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g/cm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g/cm라는 것은 CGS 단위죠. 이 단위를 kg/ms로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보면 CP라는 센티포이죠. 그리고 P라는 포이즈. 포이즈가 g/cm죠. 자, 그리고 MKS가 되는 kg/ms로 단위를 바꿔보면 자,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성, g/cm를 kg/ms로 고칠 때 10의 마이너스 1성. 따라서 센티포이즈를 바꿀 때는 바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CGS로 문제를 풀 것이냐, MKS로 문제를 풀 것이냐를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CGS라는 것은 센티미터와 그램과 세크로 이루어진 단위죠. MKS는 킬로그램과 미터와 세크로 이루어진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침강 속도를 계산하겠습니다. 침강 속도 VS는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 W G 나누기 18 마이크로죠. 여기서 D는 직경입니다. 그리고 로S는 입자의 밀도, 로 W는 물의 밀도,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 그리고 마이크로는 점성 계수예요. 자,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CGS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지금 조건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고 보면 직경을 보시게 되면 0.03mm죠. 미리를 센티미터로 고쳐요.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1성. 그래서 0.003cm의 제곱. 그리고 로S라는 것은 입자의 비중 얼마죠? 3.5. 물의 비중은 1.0. G는 중력 가속도는 MKS로 나타냈을 때는 9.8m/s의 제곱. CGS로 나타냈을 때는 980cm/s의 제곱이니까 여기에서는 980cm/s의 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18 마이크로 점성 계수는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g/cm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면 보통 우리가 물의 밀도가 1.0이잖아요. 1.0인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물의 밀도가 주어졌어요.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0.998g/cm의 삼성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의 밀도를 대입했을 때는 1.0을 대입하시면 안 되고 0.998g/cm의 삼성을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입자는 비중이라는 말로 주어졌고 물은 밀도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비중과 g/cm의 삼성은 같은 거예요. 실제로 비중의 단위는 없지만 우리가 밀도 단위에서 빌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비중이나 g/cm의 삼성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중이라고 해서 단위가 안 주어지면 3.5D의 단위를 g/cm의 삼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강 속도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했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미리로 나와 있는 값을 센티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1성을 취해서 제곱을 취해줬죠. 자, 그리고 입자의 밀도와 물의 밀도의 차.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이 되는데 지금 문제처럼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0.998처럼 주어진 값을 쓰고, 그리고 조심할 것은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CGS로 나타냈을 때는 980cm/s의 제곱, 그리고 MKS로 나타냈을 때는 9.8m/s의 제곱이라는 거, 그리고 점성 계수가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g/cm예요. 자, 따라서 계산하면 침강 속도가 0.1238cm/s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침전지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침강 속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깊이 나누기 침전 속도.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깊이가 얼마로 나와 있죠? 문제 조건에서 지금 깊이가 3m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m로 나와 있으니까 센티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2성을 보정한 거죠. 따라서 3m는 3 곱하기 10의 2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침강 속도는 0.1238cm/s예요. 그런데 체류 시간을 분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라고 해서 곱해줬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40.39 미니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단위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위는 MKS 단위와 CGS 단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 M과 C라는 것은 길이 단위, 그리고 K와 G는 질량 단위, 그리고 S는 시간 단위예요. 그래서 MKS라고 하면 길이 중에서 M으로 시작하는 게 뭐죠? 미터. 질량 중에서 K로 시작하는 것은 킬로그램. 시간 중에서 S로 시작하는 건 세크. 그래서 미터와 킬로그램과 세크로 이루어진 단위를 MKS 단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CGS 단위는 길이 단위 중에서 C로 시작하는 것은 센티미터, 그리고 질량 단위 중에서 G로 시작하는 것은 그램, 그리고 시간 단위 중에서 S로 시작하는 것은 세크. 따라서 센티미터와 그램과 세크의 조합을 CGS라고 그러죠. 그래서 MKS가 CGS보다는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MKS, CGS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나타내고 있는 단위를 약자를 표현한 거죠. 앞에 있는 미터, KS, MKS, 그리고 CGS, CGS 단위.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MBR의 하수 처리 원리와 특징을 4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MBR이라는 것은 먼저 팁을 보시게 되면 멤브레인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것은 바이오라는 것은 미생물이죠. 그래서 멤브레인은 필터예요. 바이오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필터가 여과지죠. 필터라는 여과지와 미생물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R이라는 리액트는 공법이라고, 반응조라고 그러죠. 반응조. 그래서 막분리 활성 셀러지법. 미생물을 이용하니까 활성 셀러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하니까 막분리 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MBR 공법은 막분리 활성 셀러지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원리를 보시면 기존의 활성 셀러지 공법의 단점을 보완을 한 거예요. 따라서 활성 셀러지 공법이니까 생물학적 처리 공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터를 이용을 하니까 멤브레인 여과 공정을 조합을 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유기물과 질소, 인 성분은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입자상 물질은 미생물이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멤브레인 여과 공정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공법이 되는 거죠. 자, 유기물과 인이나 질소 성분은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입자상 물질은 멤브레인 여과 공정으로 처리를 해서 유기물, 그리고 질소인, 그리고 입자상 물질을 전체를 제거하는 공법을 MBR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보시게 되면 고액 분리가 양호하다. 여기서 고액 분리라는 것은 뭐죠?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응조 내에서 MLSS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MLSS라는 것은 미생물이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의 제거와 질산화 과정이 우수하다. 당연히 유기물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법이니까, 그래서 유기물 제거가 용이하고, 그리고 질산화 과정이 우수하다는 소리는 호기성으로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SRT가 미생물의 체류 시간입니다. 따라서 높은 SRT와 그리고 고농도 MLSS를 유지해서 설러지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세 공극의 분리막으로 인해서 병원성 미생물 제거가 용이하고, 그리고 침전조가 필요 없습니다. 침전조가 필요하고 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농축조의 부피가 감소가 돼요. 따라서 공정이 간결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MBR 공법입니다. 그래서 MBR 공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처리 공정과 여과 공정,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여과 공정을 이용하는 건데,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는 유기물과 질소, 인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멤브레인 여과 공정으로는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공법을 MBR 공법 또는 막분리 활성설러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유입되는 상수원에서 맛과 냄새가 감지되었을 때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실제로 보면 상수원에서 맛과 냄새, 그래서 맛과 냄새가 나는 걸 우리가 심미적인 피해라고 하죠. 그래서 맛과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 산화제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산화제를 이용해서 제거하든지 아니면은 냄새나 그리고 맛 자체를 흡착을 시키는 거죠. 흡착을 시킨다는 소리는 흡착제를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흡착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질에서 사용하는 건 활성탄이죠. 따라서 활성탄 산화법을 이용을 하죠. 자, 그리고 산화제를 이용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산화제가 오존이나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산화법이 있고, 그리고 염소 산화법,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죠. 또는 우리가 여과 공정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공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존 산화 시에 오존의 접촉 방식 두 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산화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강산화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오존입니다. 그러면 오존의 접촉 방식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상기식에 의한 접촉 방식과 가압식에 의해서 접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기식에 의한 접촉 방법, 가압식에 의한 접촉 방법. 그리고 문제 9번, 알륨을 사용했을 때보다 PAC를 사용할 경우에 장점을 5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알룸이라는 게 우리가 황산 알루미늄을 뜻하죠. 따라서 응집제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황산 알루미늄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황산 알루미늄과 뭐를 비교하는 거죠? 또 다른 응집제가 철염, 그리고 PAC라는 고분자 응집제. 그래서 고분자 응집제라는 PAC와 그리고 철염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황산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항상 황산 알루미늄과 비교를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황산 알루미늄, 알룸을 사용할 때보다 PAC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뜻합니다. PAC의 특징을 적으라는 소리겠죠. 그 특징 중에서 장점을 서술하는 뜻입니다. 자, 먼저 알카리도 소비량이 적습니다. 알카리도의 소비량이 적고, 그리고 플록이라는 것은 입자죠. 플록의 형성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적정 주입 시 pH의 범위가 넓어요. 자, pH 범위가 넓은 거와 좁은 거의 차이가 뭐냐면, pH 범위가 넓다는 소리는 그만큼 우리가 응집제를 투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pH 범위가 좁아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응집제를 주입하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pH를 주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응집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온에서 열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탁도나 휴민질성 착색수에 효과적인 게 pH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H라는 고분자 응집제 같은 경우에서는 폐하수를 처리하는 경우에서보다는 우리가 보통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응집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면 펌프 특성 곡선과 필요 유효 흡입수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험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펌프 특성 곡선과 필요 유효 흡입수도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스템 수도 곡선이라고 세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는 펌프 특성 곡선, 필요 유효 흡입수도, 시스템 수도 곡선, 이 세 가지의 정의를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펌프 특성 곡선이라고 하면 펌프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합니다. 펌프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펌프의 용량을 변화를 시켜요. 이 내용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펌프의 특성 곡선에서는 회전 속도와 펌프의 용량이 있는데, 펌프의 용량은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회전 속도는 일정하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뭐의 변화를 알아보느냐 하면 축동력과 효율과 양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펌프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일정하게 두고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전 속도는 일정하게, 그리고 펌프의 용량을 변화시켰을 때 세 가지의 변화를 보는 거야. 축동력, 효율, 양정의 변화, 펌프 특성 곡선. 그리고 필요 유효 허비수도라는 것은 펌프의 경우에 토출량이나 전양정, 여기서 전양정은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 속도가 변할 때마다 여기서 토출량이나 전양정이나 회전 속도가 변할 때마다 운전에 필요한 유효 흡입수도의 한계를 필요 유효 흡입수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팁에 보시면 시스템 수도 곡선이라는 것은 양수량에 따른 총양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양수량에 따라서 총양정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양수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얼마만큼? 물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수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 다시 말해서 총양정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을 시스템 수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소 시스템 수도와 최대 시스템 수도의 관계는 수위 변화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최대와 최소의 차이,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수위 변화를 나타내는 게 시스템 수도 곡선이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처리장을 설계할 때 흐름도를 선정하고 해당 물리적 시설과 연결 배관을 결정한 다음 평균 및 첨도 유량에 관한 수력학적 종단면도를 모두 작성한다. 수력학적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종단면도를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력학적 종단면도를 작성을 하는데 이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폐수가 전체 처리 시설을 자연적으로 유화하도록 수력학적 구배가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유화, 자연유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화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유화하려고 하면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뭐가 중요하죠? 경사가 중요해요. 그 경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수력학적 구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유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력학적 구배가 적절한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력학적 종단면도를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펌프와 같은 부대 시설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 펌프에 요구되는 수두를 설정하기 위해서 종단면도를 우리가 작성하게 되겠죠. 자, 수두라는 것은 실제로 압력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첨도 유량일 때 플랜트 시설에서 범람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첨도 유량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유량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유량, 첨도 유량일 때 플랜트 시설에서 범람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력학적 종단면도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문제를 복원해서 어디로 보내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net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의 공부를 끝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복적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시험 바로 직전에도 한 번씩 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포스트잇 이용해서 좀 붙여놓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산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단위 환산의 문제보다는 기본 공식을 사용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많기 때문에 기본 공식 한 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서 문제 풀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